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비 고3으로서 1월, 2월 겨울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3월도 이제 3학년이 돼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3월 학력평가는 영어나 한국사를 빼면 전부 다 상대평가죠. 그래서 나 혼자만 겨울방학을 치열하게 보냈으면 당연히 내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예비 고3으로서 거의 모든 학생은 겨울방학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겨울방학을 보냈다 하더라도 3월 학력평가를 치르고 나면 2학년 마지막 학력평가 때랑 등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인 이상 자기 중심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1학년, 2학년 때보다 예비 고3으로서 정말 겨울방학과 3월을 정말 열심히 보냈으니 당연히 3월 학력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또는 기대를 하면 그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까요? 겨울방학을 아무리 열심히 보내도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3 모든 학생의 평균을 내면 당연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진실에 가깝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를 어떻게 이해하면 무조건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라는 건 아니지만 3월 학력평가는 수능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출발선을 떠났다. 이제 시작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저 마냥 열심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월 학력평가는 2학년 마지막 학력평가랑 등급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기대를 했다가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면 변화가 없으면 실망을 하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그 실망이 클수록 힘든 고3을 잘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달리 3월 학력평가는 원래 등급이 2학년 때랑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 꾸준히 가면 다른 학생들이 지쳐 나가 떨어짐으로써 나의 성적이 저절로 올라갈 거야. 이건 정말 진실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꾸준히 자기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는 친구들이 결국 고3을 잘 보내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될 테니까 1번부터 볼게요. 1번 다음 자료는 고지도와 지리지에 관한 활동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미 시험을 다 치렀고 그리고 아직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꼼꼼하게 다 읽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을 거 그런 걸 또 듣는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 물론 선생님 입장이지만 그것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복거 총론 나오고 가거지 나오면 이거는 택리지죠. 택리지. 그래서 밑에 있는 글자판에서 택리지 지울게요. 택, 리, 지 지우고요. 그 다음 지구 전도, 지구 후도 2장짜리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는 지구 합치면 돼요. 전, 후, 도예요. 그래서 지, 구, 전, 후, 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천원지방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 뭐 내대륙, 내해, 외대륙, 외해, 천하도가 되겠죠. 천하도. 그래서 천하도를 지우면 천하도. 그럼 남아있는 건 대, 동, 여, 지, 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찾아보면 1번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어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다. 맞는 설명이죠. 분은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동여지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동여지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다고 한다면 이렇게 20몇 조각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리고 절첩은 이 절은 관절할 때 절이거든요. 접는다는 뜻이에요. 이 한 장조차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접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한 부분을 쉽게 펼 수 있도록 했죠. 그걸 분첩, 절첩식이라 그래요. 대동여지도의 큰 특징. 2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지도 중 가장 오래된 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죠. 그 다음에 3번 중화사상이 반영되었으며 상상의 지명이 많이 포함된 건 천하도죠. 위에 있는 거네요. 그 다음 4번 산줄기의 굵기를 통해 정확한 해발고도를 알 수 있는, 이건 알 수 없는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국가 주도로 제작된, 뭐 이렇게 만든 지도는 여러 개가 있고요. 근데 대동여지도는 김정호라고 하는 실학자가 제작한 거죠. 국가 주도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물론 국가의 통치라는 말도 뭐 조금은 어색하고요. 2번 다음은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지리 수업의 일부라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전에 듣기로는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출제진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강 작가가 지난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조금 알리고 싶고 문제에도 녹여내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볼게요. 가와 나는 지리산 아니면 북한산이라 그랬는데 지리산 1915m,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지리산이죠. 그 다음에 836m는 북한산의 높이인데 굳이 높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위치가 서울이잖아요. 물론 서울의 북쪽이지만, 그래서 이쪽이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은 가끔 시험에서 물어보죠. 돌산을 대표해서 설악산을 주로 물어보는데 설악산만 너무 많이 물어봤다. 우리나라에 돌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북한산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흑산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리산이 워낙 대표적이라서 흑산을 다른 산으로 물어보긴 좀 힘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산은 돌산,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죠. 지리산은 흑산, 기반암은 변성암, 그리고 그 기반암 위를 두꺼운 흙이 덮고 있는 거고요. 자료 1번 가에 대한 내용 봤더니 백두대간에서 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에서 출발한다. 지리산이죠. 가가 지리산, 지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인수봉과 백운대라는 흰 바위 봉우리, 돌산이죠. 그리고 서울, 지금도 모국을 떠올리면 인구 1000만에 붐비는 도시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산, 북한산이 되겠네요. 1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지리산은 북한산보다 고위도가 아니죠. 저위도에 위치한다. 2번 을은 나, 북한산은 지리산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낮죠. 가와 나는 모두 태백산맥에 위치한다. 태백산맥은 우리나라 동쪽에 치우쳐 있는, 주로 이제 강원도에 있는, 물론 경상도까지도 이어지지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맥 중에 하나예요. 둘 다 태백산맥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4번 기역의 주변에는 기역 천왕봉,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거든요. 다수의 칡화산이 분포합니다.
기생화산이 분포합니다. 또는 오름이 분포합니다.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설명. 5번 무, 니은, 인수봉과 백운대의 주된 기반함은 북한산의 주된 기반함은 중생대 때, 대보조선운동 때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화강암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3번 다음 자료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대한민국 최남단, 영토 중에 최남단이에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어도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가는 마라도가 되겠네요. 마라고만 적을게요. 나 대한민국 동쪽 땅 끝이래요. 뭐 더 볼 것도 없이 독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국토의 정중앙.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 중심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사람 신체의 중심을 배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강원도 양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영역, 영토 여기에서는 위도 경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라도는 북이 33도 06분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도는 가장 동쪽이니까 경도값이 중요해요. 독도의 경도는 동경 131도 52분이죠. 그 다음에 양구는 이렇게 중앙경선, 중앙위선이 교차하는 지점, 이 지점이 양구다. 1번 가 주변 사메리는 한일 중간 수역이다. 마라도의 사메리는, 마라도에서 주변 사메리는 우리나라의 영해죠. 한일 중간 수역이 아니라 마라도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12일까지 우리나라의 영해잖아요. 2번 다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죠. 3번 나는 독도는 다 양구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옳은 설명이죠.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 그래서 이 수치하고 이제 차이가 적은 독도는 131도 52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구는 이것보다 더 서쪽에 있어서 독도가 표준 경선의 최단 거리가 더 가까워요. 3번. 4번 다는 양구는 나 독도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양구는 강원도 내륙에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굉장히 추워요. 그에 비해서 독도는 동해 바다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아마 기상청 자료에는 온도가 나와 있지는 않을 텐데 울릉도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울릉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상이잖아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5번 가 마라도와 나 독도는 모두 영해 설정의 직선 기선이 아니라 통상 기선이죠. 4번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산강은 남한의 4대강 중에 하나죠. 전라남도를 주로 흘러가는 하천이에요. 그 다음에 동강은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월에 있는 강 이름이거든요. 한강의 상류 지역이고요. 동강부터 물이 흘러서 쭉 가면 결국 남한강을 지나서 한강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유성 사진이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는 하천 주변으로 이렇게 바둑판 같은 논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나무들, 산지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영산강 중에서도 하류 지역에 해당하고요. 나는 동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강 개념으로 보면 한강의 상류 지역에 해당해요. 중상류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가는 이렇게 자유공유하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비는 과거의 하천이 이렇게 흘렀다는 그 흔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천 하류 지역 평야를 흐르고 있다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나는 산간 지역 산지 사이를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잖아요. 가밉 공유 하천이 되겠네요. 1번 가의 하천은 영산강의 하천은 나의 하천보다
동강보다 집안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가밉 공유하천은 평지를 흐르던 자유공유하천이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운동, 다른 말로 융기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산간 지역을 구불구불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설명이죠. 2번 가의 하천과 영산강과 나의 하천, 동강은 동일한 유역이 아니라 영산강과 한강이라고 하는 다른 유역에 속하죠. 그러니까 두 물길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설명. 3번 A의 퇴적물은 A는 하천 하류 지역 평야 지역이에요. 뭐 굳이 말을 하자면 범람원 정도가 되겠네요. 범이라고만 적을게요. 그래서 주로 최종 빙기 때 퇴적되었다. 최종 빙기 때는 오늘날하고는 하천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형 형성 작용이 정반대였죠. 오늘날 하천 하류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최종 빙기 때는 침식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래서 최종 빙기 때가 아니라 후빙기 때 형성이 되었다. 4번 B는 과거의 하천 유류의 일부였다. 우각코다. 맞는 설명이죠. 5번 C는 가미 공유하천에서 이렇게 휘어가는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을 공격사면, 이쪽을 보호사면이라 그러잖아요. 보호사면에 형성되어 있는 계단 모양의 경사, 완만한 지역, 이곳을 하안 단구라 그래요. 그래서 C는 하천면하고 하천수면하고 해발구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홍수 시 범람 위험이 낮고, 그에 비해서 A는 하천이랑 해발구도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훨씬 작기 때문에 홍수 시 범람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는 낮은 선봉지구, 그래서 나선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중강진이죠.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제일 큰 곳 중이라고만 적을게요. 다는 신의주라고 해도 좋고요. 압록강 하구에 황금평이 있죠. 그래서 그냥 신의주라고만 적을게요. 라는 평양이 있는 곳이죠. 대동강 하류지역. 그 다음에 마는 금강산이 있는 곳이에요. 1번 가에는 경원선 철도의 종착역이 있습니다. 경원선은 경은 서울 경자, 수도를 뜻하는 한자인데 서울을 말하는 거고요. 원은 원산이죠. 원산은 여기가 원산이에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나선 지역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방한 지역이죠. 2번 다에는 서해 관문이 있습니다. 서해 관문은 남포 근처에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대동강 하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서해 관문이 있어요. 다음 3번 라에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평양이 위치합니다. 옳은 설명. 4번 마에는 금강산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 5번 나와 다는 모두 관북이 아니라 관서 지방에 속합니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6번 캐릭터가 지리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전에 듣기로는요. 2학년 한국지리에 보면 울릉도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 캐릭터와 이 캐릭터 가운데 어떤 게 더 귀엽냐 논란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귀엽죠. 어쨌든 지리 시험지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약간 즐길거리들이 있어서 나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문제 정답을 맞추면 뭐 더 재밌겠지만, 자, 아무튼 두루미와 짱뚱어 느낌이 나죠. 자, 어쨌든 이 지역에서 키워드는 생태도시, 그리고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그 다음에 여기 국가정원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남사르 습지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갯벌이 남사르 습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갯벌은 아니고 일부 갯벌인데 그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A, B, C, D, E 모두 서해 남해에 있기 때문에, 남해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갯벌은 다 있어서 남사르 협약 등록 습지 가지고 찾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국가 정원,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물어봤었거든요. 순천이죠, 순천. 자, 그래서 2가 순천이에요. A는 군산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무안이고요. 그 다음에 D는 강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2가 순천이 되겠네요. 7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일부이다. 세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요. 교사의 말을 봤더니 가불병 세 학생의 발표 내용이 모두 맞대요. 그런데 이제 이 세 지역을 이제 가불병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렵고요. 병부터 봐야 돼요. 물론 처음 문제를 풀 때 병부터 봐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읽다 보면 세 지역 중에 이게 모든 지역 중에 하나가 가장 높다 그랬으니까 이것부터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다 중에 먼저 여기는 인제고요. 강원도 인제. 휴전선 바로 옆에죠. 군인들이 많이 있는 곳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창원이고요. 창원이고요.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건 세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세종이 다고요. 그 다음에 인제하고 창원은 인제는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창원은 기계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중화공업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마 세종보다는 성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을을 보고 먼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갑을 봤더니 외국인 근로자가 가가 더 많대요. 인제하고 창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수 비율이 아니라 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창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인제가 나가 되겠네요. 1번 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다. 가가 아니라 나. 2번 다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옳은 설명이죠. 3번 나는 인제는 가 창원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다. 4번 다 세종은 가 창원보다 총인구가 적다. 자, 세종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40만 명 정도나 되더라고요.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인구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창원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곳이에요. 100만 명이 살짝 넘어서 특례시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더 인구가 많다. 5번 다는 나보다, 다는 세종이고요. 나는 인제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당연히 인제가 중위 연령이 더 높죠. 8번 지도의 A,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그냥 황해에 있는 섬이에요. 섬. 그 다음에 B는 해식의 해안절벽 기호죠. 해식애고요. C는 이렇게 해안선을 기준으로 바다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갯벌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영해를 설정할 때 그 기선은 최저 조위선이라 그랬잖아요. 썰물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해요. 그런데 이런 지형도에서는 밀물대를 기준으로 영해란다. 해안선을 그려요. 왜 그러냐면 지형도라고 하는 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실제로 이용할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갯벌을 만약에 이렇게 해안선을 그려서 육지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데 여기 갯벌은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는 곳인데 거기에 뭐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없고 도로 같은 거 이렇게 건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해를 설정할 때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형도를 그릴 때 해안선 그 기준이 좀 다르다. 이건 뭐 한국지리를 하면 TMI라 그래야 되나요? 알아두면 나쁠 건 없는. 그 다음에 D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얘는 사빈이에요. 사빈. 사빈은 한자 뜻 자체가 물에 닿아 있는 육지 가장자리에 쌓여 있는 모래를 말해요. 이 빈이 가장자리를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는 동해인데
해안가 쪽에는 이렇게 등고선이 촘촘해서 급경사 또는 절벽, 그런데 안쪽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거의 평지에 가까운 땅이 나타나요. 해안 단구죠. 해안 단구에서도 단구면이에요. 1번, A는 최종 빙기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옳은 설명이죠. 최종 빙기 때는 해수면이 오늘날에 비해서 120m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100m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00m 이상 해수면이 내려갔다. 그런데 황해의 평균 수심은 44m예요. 그래서 최종 빙기 때는 황해 전체 그리고 제주도 주변 남해도 거의 전체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다. 2번, B. 해식에는 곶보다 만에서 잘 발달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3번, D는 썰물 때만 해수면 위로 드러난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이 해안선은 밀물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리고 4B는 육지에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해안 단구는 하천의 퇴적 작용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해안 단구도 워낙 이렇게 복잡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해안 단구는 과거에 파식되었던 부분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C는 D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9번 그래프를 보고서 과수, 맹류, 벼, 채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재배 면적이 제일 넓은 가는 벼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맹류, 채소, 과수 중에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뭔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경북이 1등이고 제주, 일단 경북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죠. 얘만 놓고 봤을 때는 경북이 재배 면적이 제일 넓다? 이제 여러분들 이건 기계처럼 외워야 되죠. 그래서 과수, 다가 과수고요. 그럼 나는 전남, 경북, 경남, 강원이라고 돼 있는데 언뜻 이렇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없겠죠.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남아있는 채소하고 맹류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한번 대입해 보면 돼요. 맹류는 대체로 기후가 온화해서 겨울철에 보리, 맹류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여름 중심으로는 벼를 재배하고 이렇게 이기작이 가능한 곳에서 죄송해요. 이기작이 아니라 이모작이 가능한 곳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맹류는 남부에 있는 3개 도가 탑3예요.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죠. 그런데 전남, 경남은 있는데 전북이 없네요. 순위권에. 그래서 나는 맹류가 아니라 채소라고 볼 수 있어요. 채소죠. 그다음 마지막 라가 맹류가 되는 거고요. 1번 벼는 주로 논보다 밭에서 재배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다음 2번 채소는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원이 아니라 주요 곡물 자원은 쌀하고 벼하고 맹류죠. 보리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3번 과수는 벼의 그르가리 약물로 주로 재배된다. 벼랑 그르가리로 재배하는 건 맹류, 라죠. 4번 과수는 라보다 맹류, 보리보다 전국 생산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라 중 국내 자급률은 맹류가 아니라 쌀, 벼, 가가 제일 높다. 10번 그래프는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와 출하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경기, 울산, 충남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시도를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가나는 도고 다만 시니까 다가 울산이고요. 나가 충남이고요. 가가 경기가 되겠네요. 경기는 인구 규모가 독보적으로 크니까 종사자 수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제조업 종사자가. 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보기 볼게요. 경기는 충남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1차 금속. 포, 광, 당. 당진, 충남. 충남이 더 높아요.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다는, 울산은 나, 충남보다 기타 운송 장비는 배, 조선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은 1위가 경상남도 거제, 2위가 울산,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기타라고 볼 만큼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 울산이 충남보다 출하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네요. 디귿 가 경기는 수도권, 나 충남은 충청권, 다 울산은 영남권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충남은 울산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출하액은 비슷한데 종사자 수는 울산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1인당 출하액이 울산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니은 디귿 3번. 11번. 그림은 철원군 한탄강의 협곡 일대인 정자연을 그린 작품이다. 철원군 하면 지형 단원에서는 용암대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용암대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니은의 현무암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다. 키워드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단양이래요. 단양의 이 단자는 붉을 단자거든요. 토양색이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 테라로사 토양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도담 삼봉은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석회암 중요 키워드고요. 용식 작용은 용은 용액할 때 용이에요. 무언가를 녹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은 침식할 때 식이거든요. 뭔가 깎여서 뭔가 잘게 쪼개진다는 뜻이잖아요. 좀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녹아서 잘게 쪼개지는 걸 용식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풍화로서 한국지리에서는 용식만 나오죠. 그래서 용식 나오면 석회암 무조건 떠올려야 되고요.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구나 알고 있으셔야 돼요. 1번 니은 현무암은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 아니라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주로 만들어졌죠. 고생대 조선 누춘군 해성층은 석회암하고 관련이 있고요. 2번 디귿은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 잠시만요. 옳지 않은 거 고르랬군요. 뭔가 이상했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옳은 설명. 3번 미음은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비읍은 앞에서 말했던 거네요. 화학적 풍화, 용식. 그 다음 5번 기역, 철원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를 주로 짓고요. 그 다음에 단양군은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했기 때문에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서 그리고 원래 물이 잘 스며들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밭농사를 짓는다. 참고로 단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마늘이에요. 그래서 단양을 가본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선생님은 가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스쳐 지나가서 이게 아주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가로등이 이렇게 마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단양 가거든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단양을 대표하는 게 마늘, 밭농사다. 기억하세요. 다음 1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세 구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도시 내부 지역, 내부 구조를 물어볼 때는 서울을 주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논란이 있나 보더라고요. 지방학생들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그냥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부산을 물어보면 서울은 그래도 10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지방학생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명분도 더 있는데 부산 또는 대구를 물어본다. 뭔가 조금
자, 아무튼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달라요. 항구 중심이니까 항만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을 했거든요. 발달했고, 그래서 시가 도심에 해당해요. 이건 뭐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면적은 되게 좁은데 어쨌든 부산에서는 도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어느 도시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구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죠. 그 다음에 A는 부산에서 외곽 지역이고요. 뭐 도시 내부 구조에서는 주변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주 기능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북구라는 곳인데 뭐 구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B는 낙동강의 서쪽이라 그래서 서구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부산에 대해서 일반 원리로 풀긴 조금 그렇고요. 사실 서울은 일반 원리로 풀 수가 있거든요. 도시의 외곽 지역, 그다음 도심 지역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예외인 거예요. 서울은 워낙 땅값도 비싸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울 안에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금천구, 구로구에 공장이 좀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사람 어마어마하게 살고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좀 성격이 달라요. 광주만 하더라도 시내 한복판에 커다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고 울산은 말할 것도 없이 공업도시고 대구에도 그 안에 공장이 꽤 많아요. 그리고 부산도 부산 안에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도심 지역이 아니라 이제 가장자리 지역에. 그래서 B는 이제 공업 기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외우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서쪽은 공업 지역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 다를 구분해보면요. 다가 출하액이 가장 많죠. 이걸 100이라고 했을 때 가하고 나는 거의 없는 수준. 그래서 B가 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수라고 돼 있는데 그냥 아파트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많이 있냐. 자, 도심은 워낙 지금 여기 중구가 면적이 좁으니까 아파트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B는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많이 사는 건 아니고요. 그에 비해서 A는 아파트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세 구 중에는 아파트가 가장 많다. 그래서 A가 나가 돼요. 그 다음에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전형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구가 너무 면적이 좁아요. 도심인데 공업지역이라고 방금 말한 다랑 비교해도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2배가 안 되죠. 서울 같으면 중구가 이렇게 뭐 금천, 구로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가 정말 몇 배는 많을 텐데 자, 이건 부산의 어떤 특수성이에요. 중구가 너무 좁다. 근데 어쨌든 일반 원리로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 도심 지역이 제일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가가 도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이 네요. 1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월, 8월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이 어려웠는데 정말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학력평가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거의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3월이다 보니 이제 해결하는 방법 좀 설명을 할게요. 밑에 이 아스테리크가 있는 이 설명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의 평균을 뺀 거다. 자, 만약에 내 지역의 실제 값이 1, 3, 5, 7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지역의 평균 값은 4잖아요. 4. 그런데 이제 평균 기온에 우리가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3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값이 클수록 평균 기온 차이도 크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1월 평균 기온은 가가 제일 높고요. 나가 두 번째고요. 다가 세 번째, 라가 제일 낮다. 8월 평균 기온은 가가 제일 높고요.
다가 두 번째고 나가 세 번째, 라가 8월 평균 기온도 제일 낮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 지역 중에서 인천, 여기는 강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구고요. 여기는 이제 장수,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곳이잖아요. 자, 네 지역 중에 특징이 뚜렷한 곳. 대구는 여름에 덥기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장수는 해발 고도가 높아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인천하고 강릉보다 위도는 낮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다. 그래서 라가 장수예요. 그 다음에 여름에 가장 더운 가가 대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천하고 강릉은 1월 평균 기온을 봐도 되고 8월 평균 기온을 봐도 되는데 차이가 큰 걸 보는 게 좋아요. 강릉이 1월 달에 덜 춥죠. 그래서 나가 강릉이고요. 다가 인천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대구는 라 장수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대구는 소우지점. 2번 나는 강릉은 라 장수보다 해발 고도가 낮다죠. 여기 장수는 이렇게 소백 산맥이 지나가는 그 자락에 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은 거고요. 3번 다는 인천은 나 강릉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이죠. 참고로 3번 선택지는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왼쪽에 있는 기후 그래프만 가지고 사실 판단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는 나보다 여름에 기온이 더 높아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다가 나보다 더 기온이 낮죠. 그리고 연교차는 다가 나보다 더 크잖아요.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자, 물론 이제 인천하고 강릉하고 연교차 비교하는 거니까 이제 한국지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인천, 강릉, 연교차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4번 가는 동해안, 가는 대구니까 내륙이고요. 다는 인천, 서해안 맞는 설명인데 어쨌든 얘는 가가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 가와 라의 경도 차이는 장수랑 대구의 경도 차이는 나와 다 인천과 강릉의 경도 차이보다 작다죠.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14번 글이 좀 길긴 한데 가나 다가 뭔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는 당연히 항공이죠. 그 다음에 나는 기차죠. 물론 지하철을 타고 왔겠지만 기차랜다. 철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철도고요. 그 다음에 다는 도로교통이죠. 택시가 다니니까. 14번 가는 해운보다 국제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비행기로 무역을 조금밖에 못하죠. 워낙 비싸니까.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항공은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문전 연결성은 정류장 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류장 또는 정류소라 그럴게요. 얼마나 촘촘하게 그 운송수단이 이제 서냐. 그래서 내가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을 얼마나 잘 연결해 주느냐. 그래서 도로가 버스 정류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제일 좋다. 그에 비해서 공항은 정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철도는 항공보다 운행 시 평균 속도가 빠를 수가 없고요. 그 다음 4번 도로는 철도보다 국내 여객 수속 분담률이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다 중 기종점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도로는 확실히 아니죠. 가가 가장 높다. 항공이 가장 높다. 15번 볼게요. 가는 수원이에요. 경기도청이 있는 곳이고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 약 120만 명 정도거든요. 수원은 나름 중요한 도시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원주죠. 기업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도 있고요. 의료산업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2023년, 24년 기준으로 인구가 36만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다는 강릉인데 인구가 20만 명 정도고요. 밑에 볼게요. A는 가, 수원에만 해당되는 특징이고 B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고 이건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도청이 입지하고 있음. 자, 수원 도청이에요. 수원은 도청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B는 도내 인구 규모가 1위인 도시임. 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수원도 해당하고요. 그 다음 원주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B는 지금 나만 해당돼야 되니까 수원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C는 원주하고 강릉 둘 다 해당하는 건데 지명에 도명의 유래가 된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 강릉, 원주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D는 아무거에도 해당되지 않는 건데 혁신도시는 원주에 있죠. 잘못된 설명. 정답은 기억 디귿이네요. 16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에 관한 것이다. 1차 에너지원 많이 물어보죠. A, B, C는 경기, 그 다음에 전남, 경북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렵죠. 사실은 이제 어려워요. 그래프도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봐볼게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이렇게 있는데 천연가스를 먼저 보면은요. 다를 100이라 그랬을 때 가하고 나는 굉장히 적게 쓰는 거죠. 석탄을 보면은 나를 100이라 그랬을 때 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거의 맞먹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석유를 봤더니 나에서 정말 많이 쓰긴 하는데 다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 쓰잖아요. 얘도 독보적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천연가스는 다에서 정말 많이 쓴다. 독보적으로 많이 쓴다. 그러면 경기, 전남, 울산 가운데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독보적으로 많이 쓰는 곳은 난방 연료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이 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남하고 경북은 제철 산업, 1차 금속, 포항 광양이 있어서 둘 다 석탄을 많이 써요. 석탄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석유를 좀 봐야 돼요. 석유는 울, 여, 서, 울산, 여수 전남이죠. 서산, 충남이죠. 이 세 지역이 석유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보니까 나아가 경기도보다도 많이 써요. 자동차도 많이 쓸 거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경기도보다 석유를 더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곳은 전남이다. 그래서 나아가 B가 되겠네요. 나머지 가는 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상북도가 될 거고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 B, A니까 5번이네요. 17번 자료는 경부선 고속철도의 정차역을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경주, 대전, 울산, 청주를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백지도나 지도에서 이제 내 지역을 이제 위치를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볼게요. 여기가 울산이죠. 울산이고요. 그 위에가 경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청주는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곳인데 대전하고 붙어 있지만 대전보다는 서울에 더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가 청주죠. 그래서 경부선은 글자 그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인데 그냥 순서대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는 청주 지나서 대전 지나서 경주 지나서 울산으로 가더라. 그래서 가가 청주고요. 그 다음에 나가 대전이고요.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죠.
대구 지나서 경주 지나서 울산 지나서 부산까지 간다. 1번 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네 지역 중에서는 다 경주하고 울산이죠. 그 다음 나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다. 경주 양동마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3번 다 경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의 분기역이 있다. 청주에 있는 오송역이죠. 그 다음 4번 가와 다는 모두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 있다. 경주는 접해 있지만 청주는 내륙도시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나와 라는 대전과 울산은 모두 광역시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18번 사진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어느 지점을 이렇게 시대별로 비교하는 건데 이 문제가 의외로 정답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이번 시험에서 16번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런데 16번 문제 못지않게 18번도 많은 학생들이 틀렸더라고요. 이건 아마 출제자가 의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끔 역배점 비슷하게 이렇게 배점이 조금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는 배점이 2점이잖아요. 2점이란 얘기는 출제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답률이 무척 높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문제를 출제하는 고수라 하더라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아무튼 보기 볼게요. 보기 보기 전에 여기는 서울 있고요. 경기도 수도권이죠. 그리고 여기는 김포시예요. 김포시. 2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2000년하고 2020년 같은 지역을 지금 표시한 건데 여기는 완전 이제 촌락 지역이었다가 지금 이것들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기억, 인구 밀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을 찾을 때 니은을 판단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상업 업무 기능이 있는 또는 공업 기능이 있는 이런 곳이 주간 인구 지수가 높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네요? 그리고 김포야. 그러면 이 지역은 아침이 되면 서울로 또는 인천으로 주변 지역으로 출근을 하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대학생이 있으면 김포에도 물론 대학이 있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2000년에는 지금 여기를 보다시피 전부 다 논 또는 밭이잖아요. 자, 논밭은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일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는 사실 주간 인구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곳과 자기의 일터가 일치하니까.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졌다가 아니라 낮아졌을 것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니은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디귿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증가가 아니라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면적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기역, 리을 2번이에요. 4번이라고 이렇게 선택한 학생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다음 19번.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 돼요. 여름에만 뭔가 발생한다. 열대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봄에만 주로 발생한다. 가을, 겨울도 물론 있긴 하지만 황사가 되겠죠. 그럼 가는
서리가 될 거고요. 여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 여름에도 서리가 있긴 있는 거죠. 이것도 신기하네요.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그 속담이 사실인가? 아무튼 이건 한번 통계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거짓말은 아닐 테니까. 자, 그리고 A, B, C를 구분해 보면은요. 열대야. 열대야는 대관령에서 열대야?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열대야에서 아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A가 대관령이고요. 그 다음에 서리를 보면 일단 여기 대관령은 빼고요. 그럼 B하고 C 중에 B가 지금 서리는 많이 내리고요. C는 거의 없죠. 그러면은 서울하고 울릉도 중에 겨울에 더 추운 곳. 울릉도는 영상, 서울은 영하. 그래서 B가 서울이고요. C가 울릉도예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편서풍을 타고, 이건 황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네요. 그다음 2번 나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무상기간과 일치한다. 무상기간,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3번 다가 봄에 발생한 일수는 울릉도가 서울보다 많다. 황사, 이건 그래프를 보고 A, B, C를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4번 가는 나보다, 서리는 열대야보다 냉방용 전력? 아니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5번 가다 기상현상의 총 발생 일수는 대관령이 울릉도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A, B, C를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네요. 마지막 20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역은 철거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건 철거가 아니죠. 경의선이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으면서 폐철길이었으나 이걸 복원했다는 얘기는 철길을 복원해서 기차가 다니게 한 게 아니죠. 이걸 뭐 수리하고 복구해서 어쨌든 다른 형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수복 재개발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 니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했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죠. 그 다음 디귿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민들이 원래 살던 거주지를 떠나는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3월 학력평가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